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독재 정권을 딛고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육박하고 국내 총생산이 세계 11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뿌리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민주주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이고 하계올림픽, 월드컵 때의 동계올림픽 치르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위기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만 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절대 절명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고 급기야 1910년에는 일본에 강제 합병되어 36년간 지배당하는 민족적 수모와 가정고충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도층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잘 대처했을까요?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절대 위기에 빠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북분단의 위기와 더불어 저출산의 위기, 고령화의 위기, 사회 양극화의 위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위기가 있습니다.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리 사회에 이런 위기가 내재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6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1년 102만 명의 출산한 수가 2000년에 63만 명, 2016년에 40만 6천 명, 2017년에는 36만 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경에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100년에는 5천만 대한민국 인구가 2468만 명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에 의하면 5100만 인구가 2100년이면 약 2천만 명, 2750년은 빵명으로 대한민국을 소멸한다는 예측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안에 대한민국 228개 시, 군구, 구준 84개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런 결과는 대한민국 미래가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도쿄에 근무할 적에 그때 벌써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몇백 년 뒤에는 일본 전체 인구가 도쿄돔 하나로 들어갈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국이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생산 가능만 봐도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2060년에는 2,187만 명으로 무려 1,500만가량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산 가능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이자 납세 인구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인구이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인구이자 왕성한 소비 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내수 침체는 불보듯이 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병역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양 의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속되면 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 가면 건강보험 적자가 132조 원, 2018년 1월 현재 617조 원에 달하고 2043년은 2561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엔 전부 소진되고 280조 원의 적자가 된다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한두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상한 각오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인구를 10년 단위 구분해서 보면 50대가 850만 명, 40대가 869만 명, 30대는 여기서 한 130만 명 줄어들고요. 거기다 20대는 680만 명, 10세는 529만 명, 0세에서 9세는 441만 명의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0대와 0세에서 9세를 보면 무려 430만 명이 줄어듭니다. 전체 인구의 한 11분의 1 정도 되는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30년 단위로 해서 전체 인구의 12분의 1 정도, 11분의 1 정도 인구가 줄어든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출산율 저하가 빨리 진행되고 고령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총리께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절감하시고 계시죠? 네,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2년 동안 우리 양승조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할 적에 그때 벌써 양승조 의원님께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 몇 가지만 몇 가지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보육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른바 경력 단절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청년 실업, 비정규 일인주 문제, 저임금 문제, 높은 주택 가격 문제, 일가 가정 양립이 어려운 과도한 양육비, 사교육비, 의식 변화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대한민국 혼인 중의 자가 출산 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혼인 중의 자, 혼인 신고를 해야만 태어난 아이들. 그 통계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특이하게도 출산화 중 혼인 중의 자 출산화 수가 98% 정도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 통계를 보면 혼인을 해야만 대한민국 출산화 수가 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를 보면 2015년 30만 3천 건에서 2010년 28만 2천 건, 2017년에는 26만에서 27만 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마다 2만 건씩 줄어드는 게 현재 추산했는데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의식이 변화하죠.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용어만 해도 과거에는 미혼이라 했지만 요즘은 아예 비혼이라 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결혼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 한번 표 좀 보시죠. 20대, 30대 남성들이 소득 분포에 따른 혼인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소득상의 10% 혼인율은 82.5%에 비하여 소득하의 10%의 혼인율은 6.9%였습니다. 총리,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요컨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이고요.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저소득층에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하의 10%가 6.9%, 소득상의 10%인 것은 이분들은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과 취업, 비정규 일용직 문제, 저임금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혼인율을 높이려면 청년 실업 해소하고 비정규 일용직 정규직하고 저임금을 해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 세대가 현재에 대해서 또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안심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 기준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억 원 정도, 전세 가격은 4억 5천만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천년에 돈을 벌어서 전세라도 얻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아주 과감하게 늘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국토교통부가 바로 그 문제에 착안해서 청년 세대,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의 연구에 의하면 2명 아이 양육비가 월 128만 6천 원이고 초중고등 학생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총리님, 정권이 명을 건 정부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까지 수많은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하게 대처해도 될까 말까 할 문제다. 이 정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적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15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또한 지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보면 응답자의 83.4%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의뢰되도 국민 중 62%가 넘는 사람이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층 구조가 경직화되고요. 또 이른바 세습이라고 할까요? 빈부가 세습화되는 것이 더욱더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드리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 1월 잡코리아 사이트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국민의 70.8%가 여건이 되면 이민가를 이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국적 포기자만 해도 22만 3,6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에게도 충격적이고요. 국적을 포기하신 분이 재작년 2016년에는 3만 5천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만 1천 명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제 감각보다는 아직도 대단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국적 포기자가 22만 명인 것은 위정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위기 현상을 극복하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사회 양극화 현상,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정부 측에서 결단을 주시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네. 봉호집 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율, 즉 본인 부담률이 36.8%인데 OECD 평균과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OECD 평균은 지금 한 20%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높죠. 예. 그런 저런 결과를 해서 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을 겪는 재난 의료비 가구가 얼마 정도 알고 계시죠? 전체 가구의 한 4.5%, 가구 수로 치면 한 8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고 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층적인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에서 현재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케어는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노인이라든지 아동 또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집중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치매 부담을 과거에 20내 60%에서 10%로 낮췄고요. 노인 설립 부담을 50%에서 30% 낮췄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아동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 내외에 있던 것을 5%로 대폭 낮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선택진료 부담을 해소했고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자기 소득의 10% 범위 이내에서 의료비 상한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담을 했고 또 올 7월부터는 상급 병실에 대해서 급여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민 부담이 큰 MRI라든지 초음파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좀 급여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를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의료계라든지 시민단체도 나오고 보다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옳다. 다만 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싸고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지금 향후 어떤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또한 동시에 의료비 증가 요인을 저희들이 좀 상당하게 좀 그걸 개선해 나간다면은 그리고도 또 일부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금 일부를 활용한다면은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재정 조달은 별 문제 없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치의학 융합산업연구원은 각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의 산발전 연구가 아닌 중심 연구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치아질환 예방, 치료기술, 궁극기술 개발 및 예방치료 시스템 개발로 국민 측과 의료비 분야를 경감시키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시행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치의 분야도 저희들이 국민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정책을 할지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예, 총리님,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 천안 역사가 10년 임시 역사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의 그 교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서 기념관 가려면 택시를 타긴 너무 멀고요. 시내버스를 타자니 또 번거롭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천안 역사를 임시 역사에서 정식 역사로 바꾸는 문제는 천안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고요. 또 몇 년 전에 올해처럼 추웠던 겨울에 양 의원님과 함께 그 천안역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농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기는 지금 금년 예산에 국비 지방비 합쳐서 1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식 역사로 건립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충남 KTX 논산역 정차 문제, 당진항과 평택항의 그 해상 경제 문제, 또 서산과 군산 간에 공동으로 구형 문제가 현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논산역 문제는 주변에 다른 역이 좀 가까이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논산역을 많이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그쪽에 서게 하고 그 주변 역에서 안 서게 하고 이런 식의 그 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논산역 문제는 KDI가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면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 나와주시죠. 네. 장관님, 미세먼지는 다만 그 지역만이 그 국한의 문제는 아니지만 초미세먼지 노출과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곳 가운데 충남권과 대전이 6군데로 40% 차지했고 서산이 1위, 아산시가 3위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 충남 지역이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는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단 미세먼지가 그 발생하는 원인, 그 2차 생성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이런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기울이는 동시에 기존의 배출 시설들의 배출 강화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후 석탄 발전소의 운영 가동 중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이 만든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큰 고민을 해야 할 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승조